미스스한 이야기. 오늘은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고 현장을 구경하러 갔다가 또 다른 비극의 주인공이 되어 돌아오지 못하게 된 사람들, 타이타닉호 관광 잠수정 사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85년 9월 1일 이른 아침, 미국의 해양 탐험가 로버트 발라드가 이끄는 해저 탐사팀은 해저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했습니다. 바다 밑바닥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었다고 보기 힘든 작은 분화구들이 수없이 솟아있었고, 그 주변에는 부서진 선체 파편으로 추정되는 잔해들이 수천 개 발견되었죠. 무언가 있다고 직감한 탐사팀은 집중 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해저 밑바닥에서 둘로 갈라진 거대한 선체를 발견했죠. 1912년 4월 15일 바닷속으로 자취를 감췄던 타이타닉호가 세상에 73년 만에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사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침몰선인 타이타닉호를 찾기 위한 시도는 수십 년간 계속되었습니다. 난다긴다 하는 탐험가와 다이버들이 북대서양에 뛰어들었지만 선체는 고사하고 작은 파편조차 찾지 못해 타이타닉 탐사는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으로 여겨지며 해저의 에베레스트라고 불리게 되었죠. 로버트 발라드 역시 1977년 10월 첫 번째 탐사를 진행했으나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하고 실패한 전적이 있었고요. 해저 탐사를 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기에 다음 탐사를 기약하는 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러던 중 미 해군의 요청으로 1963년과 1968년 작전 중 실종된 핵잠수함 트레셔와 스콜피온의 잔해를 찾는 특수 임무를 맡게 되었죠. 미 해군은 두 잠수함 모두 핵을 원료로 사용했기에 침몰 후 방사능 유출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극비리의 탐사를 진행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로버트 발라드는 기회라고 생각해 임무를 완수할 시 두 번째 타이타닉 탐사를 위한 금전적 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수락했죠. 얼마 뒤 로버트 발라드의 탐사팀은 두 대의 핵잠수함을 찾아내며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타이타닉 탐사 작업에 돌입했죠. 그 결과 앞에서 나왔듯 심해 3600m 지점에서 타이타닉 선체를 찾아내는데 성공했고요. 발견 당시 타이타닉 선체는 완전히 두동강 난 상태로 약 600m 거리에 각각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로써 로버트 발라드는 순식간에 현대사의 전설이 되었고 해저에 관심이 많았던 한 영화 감독에게 전해지게 되었죠. 이 감독이 바로 SF 영화의 거장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었습니다. 제임스 카메론 감독은 유년 시절 영화 감독이 아니라 해양 생물학자를 꿈꿀 정도로 심해에 관심이 깊었습니다. 심해가 마치 외계 생물들이 가득한 우주 공간처럼 느껴졌다고 하죠. 1989년 해저를 배경으로 한 영화 어비스를 제작할 정도였습니다. 제임스 카메론은 로버트 발라드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타이타닉에 완전히 매료되어 버렸죠. 이때부터 생존자 증언이 담긴 책과 타이타닉호 침몰 사건을 다룬 영화, 다큐멘터리 등 타이타닉과 관련된 모든 자료들을 닥치는 대로 섭렵했습니다. 그리고 타이타닉 침몰 사고를 스크린 위에 재현하리라 다짐하죠. 다들 아시다시피 감독의 다짐은 수년 뒤 현실이 되었습니다. 제임스 카메론 감독은 영화 타이타닉 제작 당시부터 영화에 쓸 영상 자료를 찍고 영감을 받기 위해서라며 심해 촬영용 특수 카메라를 들고 총 33번의 타이타닉호 잠수 탐사를 떠날 정도로 열정적으로 제작에 임했죠. 제작사와 영화 관계자들은 위험하다며 만류했지만 반드시 타이타닉 시물을 찍어야 한다며 고집을 부렸고요. 만일 허락하지 않는다면 영화 제작 자체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하는 바람에 제작사는 울며 겨자 먹기로 200만 달러의 탐사 비용을 투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심해는 가고 싶다고 해서 아무나 갈 수 있는 영역이 아니죠. 심해를 탐사하기 위해서는 해양학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정교하게 설계된 잠수정과 고도의 탐사 기술이 필요하니까요. 무엇보다 돈도 필요하죠. 잠수정은 심해의 극한 수압을 견뎌야 하기 때문에 티타늄 같은 고강도 소재로 최대한 작은 크기로 설계합니다. 선체가 소형인 만큼 배터리 용량이 적어 길게 움직일 수 없고, 조명이 있지만 바닷속에서는 반경약 10m 이상은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초음파 카메라에 의지해야 하죠. 소재를 이어붙인 부분은 극심한 수압 변화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 아주 작은 균열이 발생할 시 곧바로 내파 사고로 이어집니다. 이런 한계 때문에 유인 심해 탐사 범위는 매우 제한적이고요. 현재의 기술로도 탐사할 수 없는 영역이 대부분으로 전 세계 해저의 5분의 1 정도만 탐사에 성공했을 뿐, 그 외에는 인류가 가본 적 없는 미지의 세계로 남아있죠. 실제로 심해 탐사에 나서는 많은 잠수정 조종사들은 돌아오지 못할 상황에 대비해 유서를 남기고요. 제임스 카메론 감독도 몇 차례나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촬영 중 허리케인이 탐사 지역 주위를 휩쓸고 지나가거나 잠수정 배터리가 고장나 해저에 고립되었다가 마지막 순간에 배터리를 살려 극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온 적도 있었죠. 제임스 카메론 감독은 죽음을 피하기 위해 전문가들을 찾아가 의견을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프랑스의 잠수정 조종사 포랑리 나르굴레와 절친한 사이가 되었고, 이니셜을 따 PH라는 애칭으로 부르곤 했습니다. PH 역시 유명한 타이타닉 마니아로 여러 인터뷰를 통해 한 번 타이타닉호에 빠지면 헤어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죠. PH는 1987년부터 총
35회에 걸쳐 타이타닉호 탐사에 성공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로망을 실현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덕분에 대중은 바닷속에 잠들어 있던 타이타닉 시물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감독의 말처럼 어둠 속에 잠긴 아름답고 인상적인 페어였죠. 경이로운 흥행을 기록한 영화 타이타닉의 영향으로 타이타닉호 탐사에 대한 열망은 전 세계에서 불타오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심해 가라앉아 있는 타이타닉 선체를 직접 볼 수 있는 건 극소수의 선택받은 사람들 뿐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타이타닉호 탐사의 로망을 실현할 수 있는 초호화 관광 상품이 출시됩니다. 미국의 심해 탐사업체 오션게이트 익스페디션이 2021년경 출시한 타이타닉 잔해 관광이었죠. 캐나다 동부 뉴펀들랜드로부터 모선을 타고 680km 떨어진 타이타닉 잔해가 가라앉아 있는 해역으로 간 뒤 정원이 최대 5명인 타이탄 잠수정을 타고 해저로 내려가 당시 잠수정 창문 중에서는 가장 큰 21인치 창너머로 타이타닉 잔해를 돌아보고 오는 상품이었습니다. 체험 비용은 한 사람당 25만 달러이며 체험 시간은 잠수와 부상하는 데 걸리는 5시간을 포함해 총 8시간이 소요되죠. 오션게이트 익스페디션 측은 세계 최초로 8K 초고화질로 촬영한 타이타닉호 선체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하며 해저 관광 시대가 열렸다고 선포했는데요. 1분짜리인 이 영상에선 타이타닉호 뱃머리에 달린 닭과 보일러 등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해당 영상은 공개된 지 일주일도 안 돼 조회수 200만을 넘기며 화제가 되었죠. 1인당 3억 4천만 원이라는 체험 비용은 일반인에게는 비현실적이게 느껴지는 금액이었지만 전 세계 100만 장자들은 특별한 관광 상품에 기꺼이 거액을 지불했습니다. 그렇게 타이타닉 잔해 관광은 억대 체험 비용을 선뜻 낼 수 있는 그들이 사는 세상을 중심으로 2년간 조용히 유행했죠. 2023년 6월 18일 타이탄 잠수정은 14번째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탑승객은 총 5명으로 관광 상품을 출시한 오션게이트 익스페디션의 CEO 스톡턴 러시, 영국의 억만장자 사업가 해미시 하딩,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오랜 버신 잠수정 조종사 포랑리 나르굴레, 파키스탄의 대기업 앵그로 코퍼레이션의 부회장 샤자다 다우드와 그의 아들 술레만 다우드였죠. 오전 10시 2분경 탑승자를 태운 모선 폴라 프린스호가 예정대로 타이타닉의 침몰수역 근처에 도착했고 탑승자들은 타이탄 잠수정에 올라 잠항을 시작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2시간 30분 뒤 타이타닉 잔해에 도착할 예정이었죠. 하지만 약 1시간 반이 지난 오전 11시 47분 잠수정으로부터 연락이 끊기며 위치 신호가 두절되었습니다. 2-3km가량 하강이 진행된 시점이었죠. 모선인 폴라 프린스는 잠수정과의 연락이 끊긴 즉시 실종 신고를 해야 했지만 신고하지 않고 대기하다가 잠수정 복귀 예상 시간이었던 18시 10분까지도 소식이 없자 18시 35분경 해양경비대에 실종 신고를 합니다. 5명의 억만장자를 태운 잠수정이 실종되었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미국과 캐나다의 해양경비대는 항공기 2대, 잠수정, 수중, 음파 탐지기 등 동원할 수 있는 첨단 장비들을 모두 투입하며 긴급 수색에 들어갔죠. 하지만 잠수정이 실종된 해역은 육지와 600km 떨어져 있어 파이노트 시속 15km의 배로 간다고 해도 약 18시간이 소요됐습니다. 더군다나 수색 범위가 지상이 아닌 심해라 구조 활동에 제약도 많았죠. 수심이 480m만 되어도 수색의 난항을 겪는 상황에 실종된 타이탄 잠수정은 무려 수심 3700m를 향해 잠항하던 중 실종되었으니까요. 깊은 바닷속에 고립되어 있다면 위치 파악 자체가 어렵고 설사 위치를 파악한다 해도 유인 구조선으로는 심해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탑승자들이 자력으로 탈출하면 되지 않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불가능했습니다. 타이탄 잠수정은 내암 유지를 위해 외부에서 출입구를 단단히 밀봉한 상태로 잠수를 했거든요. 다만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잠수정의 결속장치가 용해되어 자동으로 수면 위로 올라가도록 되어 있는데 이 경우 잠수정이 수면 위로 떠오르더라도 구조대가 제때 발견하지 못하면 잠수정 안에 갇힌 채 산소 부족으로 질식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나마 수면 위로 올라온다면 구조라도 기대할 수 있지만 잠수정이 배터리 문제 등으로 심해 고립된 상황이라면 답이 없었죠. 경비대는 실종자들이 생존해 있다고 믿고 수색을 진행했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하고 이틀이 흘렀습니다. 6월 20일 오후 1시경 잠수정에 남은 산소가 약 40시간 정도라는 발표가 전해지자 각국에서 파견된 수색대의 마음은 더욱 급해졌죠. 북대서양 지역의 수면과 수중을 24시간 샅샅이 훑었지만 그 어디에서도 생존자들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루 뒤인 6월 22일 오전 1시 미국 해양경비대는 트위터를 통해 잠수정 실종지역 부근에서 어떤 소리를 탐지했다고 밝힙니다. 미국 국토안보부가 분석한 결과 30분 간격으로 금속성 선체를 두드리는 소리로 추정돼 잠수정 생존자들이 보내는 구조 신호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져. 이에 캐나다 공군은 소리가 발생되었다고 추정되는 지점으로 원격 조종 수중 로봇을 보내 탐사를 진행했으며 프랑스도 심해 잠수 로봇 파견을 결정했습니다. 미국 해양경비대 제이미 프레드릭 대령은 이제 잠수정에는 약
24시간 정도의 산소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수색 작업은 시간과의 싸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죠. 그리고 구조를 위해 미 해군은 물론 민간업체의 선박과 항공기까지 동원해 집중 수색을 벌였죠. 하지만 끝끝내 치열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는 없었습니다. 2023년 6월 22일 오후 6시경 잠수정 내부의 산소가 거의 바닥나 탑승자들의 생존 가능성이 희박해졌고 1시간 뒤인 오후 7시 타이탄 잠수정의 산소가 완전히 고갈되었음이 선언되었죠. 예정된 산소 고갈 시각을 초과한 8시까지 수색 작업을 진행했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때부터는 잠수정이 멀쩡한 채로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탑승자들은 산소 고갈로 이미 질식사했을 가능성이 높았기에 수색 작업의 최종 목표도 생존자 구조에서 잠수정 추적과 유해 수습으로 전환되었죠. 2023년 6월 23일 자정 무렵 미국 해양경비대가 타이타닉호 선체 주변에서 잠수정의 일부로 추정되는 파편을 발견했습니다. 분석 결과 발견된 파편들은 타이탄 잠수정의 랜딩 프레임과 후방 커버일 가능성이 높았죠. 직후 오전 3시 47분경 오션게이트 익스페디션 측은 성명서를 통해 내파로 인해 파괴된 타이탄 잠수정의 파편이 일부 발견되었으며 탑승객 전원은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미 해양경비대 존 마우거 해경소장은 잔해를 발견한 인근 지대에서 타이탄 잠수정의 꼬리 원뿔을 발견했다고 밝히며 잠수정에서 비극적인 폭발이 발생한 것 같다고 설명했고요. 2023년 6월 29일 해저에서 타이탄 잠수정의 잔해가 발견돼 인양되었으며 그 속에서 탑승객으로 추정되는 유해의 일부도 발견되었습니다. 미국 의료 전문가들이 수거한 유해로 철저한 DNA 검사를 진행했지만 신원을 밝힐 수는 없었죠. 부유물이 많은 심해에서 건져 올린 데다 신체가 온전하지 않았거든요. 온전하지 않은 신체조차 엄청난 수압에 의해 DNA 등 유전자 등이 완전히 으깨져 버려 식별이 어려운 상태였고요. 그런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잠수정의 잔해를 분석한 결과 사고 원인은 내파로 밝혀졌습니다. 잠수정은 깊은 심해 수압을 버틸 수 있도록 내구성이 튼튼하게 설계되는데 타이탄 잠수정의 경우에는 한두 차례의 심해 탐사도 겨우 버틸 만큼 날림으로 제작되었죠. 황당할 정도의 원가 절감으로 처음부터 부실하게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이 회사와 소송을 진행했던 전직 직원이 폭로한 바에 따르면 해당 잠수정에 쓰인 아크릴 창은 대외적으로 공시된 스펙과 달리 1300m 깊이의 수압에만 인증받은 제품이었죠. 즉 애초에 3700m 심해 항해 자체가 불가능하며 과거 13번의 항해에서 큰 사고가 일어나지 않은 것이 오히려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사실 사고가 없지는 않았죠. 첫 잠수 때부터 배터리 문제가 생겼고 잠수정 위치가 확인되지 않아 문제가 된 적도 많았습니다. 추진기가 고장나 앞으로 전진하지 않고 360도 회전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심해 탐사를 했던 사람들의 증언도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1년 전 탑승했던 CBS 기자 데이비드 포그는 심해에서 GPS 장비가 작동하지 않아 심해에서 미아가 될 뻔했으며 2021년 타이탄에 탑승했던 독일인 모험가 아르투어 로이블은 수심 1600m에서 잠수 장치가 고장나 5시간 동안 고립된 적이 있다고 말했죠. 이처럼 처음부터 부실하게 설계된 타이탄 잠수정은 결함투성이인 상태로 안전 설비조차 갖추지 않고 장시간 아나무인으로 운행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타이탄 잠수정에 연락이 끊겼을 때 모선인 폴라 프린스가 즉시 실종 신고를 하지 않고 잠수정이 부상할 때까지 대기했던 것도 잦은 고장들 때문에 잠수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일이 너무도 빈번해서였죠. 탑승자들은 잠수정이 내파된과 동시에 엄청난 수압에 짓눌려 산산조각 났고 여러 명의 신체가 한 덩어리로 압축되었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다행인 것은 모든 과정들이 0.03초 정도의 찰나에 벌어져 자신이 죽는다는 것도 느끼지 못하고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정도였죠. 하지만 제임스 카메론 감독은 아마도 탑승했던 희생자들은 죽기 전 마지막 순간에 잠수정에 내재된 센서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로 잠수정이 갈라지는 소리를 들었을 것이고 잠시 뒤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공포에 휩싸인 상태로 사망에 이르렀을 것이라고 말했죠.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 일어난 사고 타이타닉호 관광 잠수정 사고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